분야에서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계시는 성승현 선생님께서 생각, 나를 살게 하는 길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세요? 저는 소개받은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있는 성승연이라고 합니다. 앞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강의들을 다 잘 들으셨죠? 저는 매우 쉬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불교를 잘 모르고 또 앞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김성호 선생님 물리학은 더더욱 잘 모르고 저는 상담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상담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생각에 관련된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20대 중반쯤에 어떤 경험을 하나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였냐면 실연을 했어요. 연애를 하다 실연을.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소화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또 아무튼 저는 뭐 착하게 살고 뭐 아무튼 나쁜 짓도 별로 안 했고 뭐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뭐 이제 아무튼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선택이 제 지도 교수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납득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 학생이 실현했다고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조금 듣다가 좀 상담자를 찾아가거나 이러면 어떻겠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저는 어쨌든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도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너무너무 기억이 선명한데 교정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제 상태는 불행감, 불안함, 불안정 뭐 이런 것들 자체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마지막 시도로 뭐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선생님하고 저랑 제가 학부 때인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는데 일단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1시간 반이 지나자 선생님께서 다음 약속이 있다. 나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1시간 반쯤 후에 마무리가 됐고 제가 그 연구실을 돌아 나왔습니다. 근데 돌아 나오면서 보니까 학교에 개나리가 너무나 많이 피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정을 올라갈 때에는 제 느낌에는 겨울이었거든요. 너무 춥고 어둡고 뭐 침침하고 뭐 아무튼 서늘하고 쓸쓸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돌아 내려오는 길에 보니 노란색 개나리가 교정에 한가득 피어 있었어요. 제가 올라갔던 그 길의 이름이 개나리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길을 올라갈 때 무성이 피어 있었겠죠, 개나리가. 근데 그 올라갈 때는 사실 그 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1시간 반의 경험을 하고 나서 저한테는 좀 다른 세상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꽃도 보이고 또 생각도 할 수 있고 약간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나도 상담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도교수가 저한테 약을 먹였을 리도 없고, 그죠? 무슨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닐 텐데, 저는 그냥 선생님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했고, 좀 울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생각의 전환, 뭐 물론 신체적인 감각의 전환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굉장히 뻣뻣하고 긴장되고 뭐 등도 아프고 뭐 이랬었는데, 아무튼 좀 몸이 말랑말랑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런 상담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내가 돌보고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상담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이게 가능한 요소들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나중에.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옛 애인을 떠올리신 분이 계시다면 수습하시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였어요. 대학 상담소에서 오래 상담을 했었는데요. 제가 만난 많은 내담자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뭐 완전한 결론은 아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생각은 매우 양면성을 가지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어떤 양면성이냐면 생각 때문에 너무나 불행해지기도 하고 생각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자기를 살리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기도 하는 거죠. 어떤 내담자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생각들을 보고하면서 죽겠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1위고요. 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자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많은 이면에 보통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생각들을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자기를 정말 잘 살리는 방향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개인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개인을 죽이기도 하는, 스스로 해하는, 그렇게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 세상이 끔찍한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찾기는 어렵지만 아름다운 기사도 뜨고 또 남을 돕는 많은 숨어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 아무튼 남을 해하고 파괴하는 이런 양면성을 분명히 가지는 것 같다. 제가 아까 그 개나리길을 올라갈 때 품었던 생각은 분명히 제 스스로를 해하는 생각이었어요. 불행감을 더 키우고 파국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 이제 좀 뭔가 어떡하지? 나한테는 어떤 그런 뭐 찬란한 앞날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쓰여지는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가? 생각은 왜 이렇게 작동하는가? 이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상담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심리학은 마음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 삶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학문이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생각을 아까 우리 김성호 선생님이 생각의 사전적인 정의가 굉장히 수십 가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그런 생각의 정의를 좀 좁혀서 의도나 방향성을 좀 전제합니다. 어떤 의도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작용,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생각 혹은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첫눈인데 대설주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좀 여기 오시는데 갈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눈도 오는데 그냥 가지 말까? 뭐 이런 생각 혹시 다 열정을 가지고 계셔도 안 하셨군요. 제가 오늘 학교에 입시 면접이 있어서 좀 늦게 여기 오후에 왔습니다. 근데 입시 면접 하는 와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혹시 여기 오늘 찾아오신 청중이 적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아까 오후에 와보니까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 기후를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 환경이 굉장히 나쁠 것이고 그럼 가서 너무 고생길인데 가지 말까? 이런 추론 끝에 의사결정을 하죠. 아니다. 그래도 이럴 때 공부해야지 언제 하겠냐. 이런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라고 포괄적으로 심리학에서는 보는 거예요. 심리학 역사에서 보면 생각에 관한 연구가 사실은 굉장히 주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과 인용은 다 생략을 했는데 저희 책을 보시면 뭐 자세한 내용은 거기 담겨져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리학이 이제 과학을 표방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환경은 사고라는 것이 물질적인 과정이다, 뭐 아니다 이제 이제 대립이 좀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사고가 물질적인 과정이다라는 전제로 이 요소를 파악하기 시작을 하면서 심리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실험실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과학적 심리학의 시작인데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깊이 관찰해서 감각을 관찰해서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보고하는 거죠. 그런 방법인데 이걸 내성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 연구를 시작한 분트는 이 연구를 수천 번을 했대요. 이런 실험 조작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패했어요. 이제 실패했다는 의미는 이제 어떤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죠. 자극을 줘서 마음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 반응을 관찰해서 보고하는 방식인데 마음의 것들을 관찰해서 보고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학파가 여기에 반발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마음 연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자기의 감각을 관찰해서 보고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보이는 것만 한번 우리는 연구하겠다.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행동 중심으로 연구하는 행동주의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행동주의 학파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틀 안에서는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해내기가 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여지는 것만 연구하다 보니 마음을 또 도외시하게 되는 거죠. 그걸 빼놓고 보여지는 것만 다루는 것에 한계가 명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위 이제 형태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감각만 관찰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행동만 관찰하는 것도 너무 제한적이다. 우리는 다른 걸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나타나서 사고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고 과정, 뭐 추론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봐야지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불행하게도 생각은 훌륭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나 도구들을 잘 갖추지 못했어요. 방법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형태주의도 좀 지나가죠. 그런데 형태주의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들이 사고나 추론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그 사고나 추론의 본질을 연구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충분히 해내지는 못했는데 그 이후에 앞전에 우리 들은 인지혁명을 어쩌면 이 학파가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혁명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과정, 사고의 과정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인간의 심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도출이 되었어요. 이들은 사실은 유기체에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주의가 자극이 입력되면 어떤 행동이 튀어나오냐에 관심을 가졌다면 자극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마음 안에서 어떤 처리 과정, 앞전에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어떤 반응들이 있다. 이제 이런 이론을 채택을 하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아무튼 탁월한 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그 연구 흐름을 통해서 생각과 관련된 요소들을 몇 가지 제가 뽑아봤어요. 근데 이제 심리학은 연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 역량상 그걸 다 포괄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오늘 소개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추론이고 세 번째는 판단과 의사결정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념은 우리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요소가 되는 것들을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극을 유목으로 분할하는 방식,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저 맨 밑에 목줄 없는 개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집에 있는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갑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목줄이 없는 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 목줄을 한번 땡깁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공원에서 목줄 없는 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들이 대체로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대체로는 뭐냐면 우리는 위협감을 느껴요. 물론 개가 손바닥에 들어올 만한 작은 개라면 예외겠지만 평균 사이즈 이상 되는 강아지라면 목줄이 없으면 우리는 약간 뒤로 주춤거리거나 피해가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죠. 물론 안 그러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왜 목줄이 없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뉴스에서 목줄 없는 개가 사람을 물었다라는 기사를 봤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TV에서 목줄 없는 개가 사람을 물었다라는 기사를 본 것과 내가 지금 만나는 강아지가 목줄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까? 우리는 왜 그거를 같은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죠? 같은 분류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개념이에요. 이게 개념의 속성은 뭐냐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자극을 나누거나 유형으로 분류해서 묶어서 보려는 속성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예를 들어 TV에서 나오는 사람 무는 목줄 없는 개와 내가 공원에서 만난 목줄 없는 개가 같은 범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 독립사건으로 처리되면 우리는 아마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이 개념이 인간 지각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지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속성이 나누어 보거나 묶어 보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지각의 어떤 장을 설명하려고 매우 세밀하게 얘기했지만 이를테면 어떤 사람 만나면 아, 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 좀 친절한 것 같아. 저 사람 좀 냉정한 것 같아. 이것도 우리가 개념화하는 거예요. 일종.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개념의 홍수 속에서 그렇지만 자극의 홍수 속에서 이런 개념화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추론입니다. 추론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한테 어떤 자극이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대상을 주목해서 패턴을 관찰하고 잠정적으로 가정을 하는 방식이죠.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오면 오후에 차가 많이 밀릴 것이다. 추론이죠. 나름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 오는 날 우리는 엄청나게 교통지옥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요. 이거는 선행 지식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쌓여진 어릴 때부터 쌓여진 선행의 지식에 기반해서 이런 추론, 나름 합리적이라고 하는 추론을 해야 하죠. 아주 쉽게는 우리 일상 안에서 개인이 하는 그런 추론도 있지만 이를테면 이게 공적인 영역으로 가면 굉장히 큰 이익과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 이 추론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하는 거요. 이것도 추론 과정의 일종이고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전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길 확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이 추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추론하는 거에 항상 성공하지는 않아요. 오늘 눈이 이렇게 오니까 비가 오후에는 아마 더 날이 흐려져서 비 올지 몰라 하고 우산을 들고 왔는데 날이 맑더군요. 이 추론 실패죠. 우리는 추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론 실패는 이거를 이제 이런 용어로 요즘은 명명해요. 근시안적인 인지 경향성. 이를테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정보를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엄청나게 다 성공만 했으면 우리 삶이 이렇게 팍팍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 오류 경향성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아니다. 너무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실패하는 게 당연해. 왜냐하면 인지적으로 너무 많이 절약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추론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요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데 추론과 사실 좀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정보나 자극을 탐색하고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확실성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하나 확실한 게 있지 않잖아요. 많은 것들은 불확실합니다. 오늘 저녁을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많은 불확실함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근데 타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산다는 거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 정확하게 추론하려고 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려고 하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편파와 오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모아서 그거에 근거한 추론을 하고 그거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제가 이 글을 쓸 때에도 중간에 이 정도까지 그 이상은 못하겠다. 이거는 더 많은 정보를 수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대체로 직관적 판단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휴리스틱 처리라고 명명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간 정보가 우리한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그냥 좀 즉흥적이거나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이 휴리스틱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정밀한 정보를 많이 쌓아놓고 의사결정하는 거랑 즉흥적이고 직관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랑 여러분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 뭐랄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1번 많은 정보, 2번 그냥 찍으셨죠? 근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 휴리스틱 처리가 또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심리학에서 사용된 생각의 요소들을 몇 가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념은 우리의 속성상 이 많은 세상의 정보를 처리하고 그걸 나름 나한테 맞게 선택하고 취사 선택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나누고 묶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속성이, 지각 속성이. 그 다음에 추론은 굉장히 많은 정보에 의해서 추론하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패와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정교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게 이 인간이 살기 위해서 채택한 방식이라. 인간이 그렇게 그냥 생겨 먹었어요. 인간의 지각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누고 묶는 것만 해도, 이를테면 사람을 나누고 묶는 것도 굉장히 오류가 있지 않겠어요? 이 안에서 요 그룹은 내 그룹이고 저 그룹은 외 그룹이고, 이 사람한테는 좀 배타적인 우리가 입장을 취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런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과 관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문제시하는 것, 그럴 필요가 있겠나, 그걸 문제시해서 없앨 수 있겠나,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런 아무튼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상담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대요. 가장 큰 행복은 불행의 근원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말 했다고 해요. 상담에 매우 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상담 장면에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와서 불행을 얘기해요. 와서 행복을 얘기한 내담자는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안고 고통을 와서 호소합니다. 물론 상담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좀 좋아져서 행복을 호소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상담 받겠다고 오는 내담자가 와서 행복을 호소하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상담이라는 게 뭐냐? 상담 전문가가 앞에 얘기했던 이런 심리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고통에 빠진 내담자를 돕는 과정이 상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제돼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담자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상담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전환을 목적으로 했든 아니면 상담의 과정 중에서 성취되는 여러 결과 중에 하나가 됐든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는 감정이나 느낌 부분에 대해서 별로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실은 감정과 인지, 생각과 감정 이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논란이 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각이 먼저냐 감정이 먼저냐 이런 문제요. 여러분 우울해서 불행한 겁니까? 불행해서 우울해지는 겁니까?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예요. 이런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심리 이론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의 이론을 제시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뭐 그 프로이드 얘기, 또 뭐 로저스 얘기, 뭐 베게 얘기, 뭐 이런 굉장히 그 뭐 대표적인 심리치료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담자가 어떻게 전환을 이룰 수 있는가, 생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가, 경험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가입니다. 이론이 다, 그러니까 목적은 아마 대체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이 좀 다르죠. 과정과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론을 제가 여기 몇 가지 제시하면서 그 이론이 핵심적으로 어떤 측면이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신분석인데요. 사실은 정신분석은 깊은 성찰이 있어야 성취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기억들, 또 상처들 이런 것들이 현재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되게 적극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자기의 경험들을 좀 끌어내고 혹은 기억과 기억을 연결시키고 또 통찰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 접근은 저는 이제 자기의 회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인간 중심 접근에서 로저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 그것이 뭐 서너 살일 수도 있고 네다섯 살일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 우리는 요구받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셨죠? 저도 이를테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또는 뭐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받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받은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표정은 안 받았는데 마음속으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요구받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받은 가치라는 건 예를 들면 남보다 더 잘나야 된다든가, 그건 1등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착해야 된다,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요구에 부응해야 될 것 같은 압력을 어린 시절에 받죠. 왜냐하면 안 들었다가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이게 취약한 어린아이의 특성이기 때문에 내가 내 성질대로 내 양껏 내 특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구된 가치에 부응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짜 자기를 키워내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진짜 자기를 키워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짜 자기를 발달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중심 치료에서는 진짜 자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우리 꼭 찍어서 우리의 삶을 뭔가 어렵게 만드는 역기능적인 사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수정하고 교체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윤옥인 선생님이 개발하신 온마음 상담이라는 이론은 연기법에 근거한 이론인데요.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만든 우리의 공상에서 기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지금 앞에 정신분석이나 인간중심이나 인지치료나 서양의 심리치료 이론인데 저는 요즘 문화 차이에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심리치료라는 것들이 그런 문화 구속성 이론이라고 하나요? 그 서양의 백인의 중산층의 그런 문화에 기반한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정말 동양적 정서를 갖고 있는 동양 문화에 맞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과연 적합한 거야 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면에서 이 그 공상의 자각을 이야기하는 온마음 상담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생각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출현했어요. 앞에 얘기한 그 이론은 사실 심리치료 이론의 주요 이론이에요. 거의 뭐 3대 이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주요 이론인데 새로운 관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고통을 증폭시키는 생각들을 수정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뭐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도에서 생각의 과정이나 경험과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으로 입장을 좀 전환하는 흐름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MBSR, MBCT, DBT 액트 뭐 이런 또 요즘 뭐 자비 기반한 그런 그 치료법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지 내용보다는 뭐 상위 인지 자각의 방식을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함의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서양의 심리 치료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초점화해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 자체를 수정하거나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굉장한 사실은 심리치료적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여기 제시된 치료법이 그러면 가장 좋은 거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다른 시간에 다른 장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인지에 대한 입장 변화를 사실은 가진 거고요. 앞에 계속 이야기하면 내용 수정에서 과정 수용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어나는 생각을 조절하려는 의도를 내려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절력, 통제하는 것, 서양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통제력을 가지는 것. 근데 저 생각 자체를
저 생각에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삶은 원래 고통이다라는 시각을 수용한 거예요. 삶은 원래 고통이니 그 안에 있는 어떤 부분적인 어떤 문제들을 바꾸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고요. 이 말은 고통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문제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담 관계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심리치료가 그렇게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진단평가의 기준으로 내담자를 분류하고 그 내담자 증상에 맞는 치료적 접근법을 적용해서 치료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어요. 그거는 미국의 관리의료제도의 문제 때문이기도 해요. 의료보험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담자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의 어떤 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가 고통에 빠진 사람들한테 관찰해야 되는 중요한 측면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살자는 동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상담을 받으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손 들라고 하면 잘 안 드실 것 같아서 있으신 걸로 하고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을 때 가지 않잖아요. 근데 상담을 간다는 거는 굉장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좀 괴롭다고 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일을 금방 선택하진 않습니다. 근데 언제 선택을 하냐면 가장 죽을 것 같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상담 받으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고통스러우면 좌절하거나 엎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죽고 싶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상담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상담에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온 내담자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그 살려는 동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인을 남긴다고 해요. 뭐냐면 도와달라는 SOS 사인을 남긴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극단적인 그런 사태까지 가지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살게 하는 지향을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 특히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다 하게 된다. 이것을 상담에서는 굉장히 잘 살리려고 한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지도교수를 찾아갔을 때의 심정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러지 않았으면 친하지도 않은 지도 선생님 찾아가서 실연한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제한하는지, 생각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제약하고 제한하고 한계를 지우는지를 이 사례를 하나 책에 실었어요. 아주 상세한 내용을 실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오는 사례는 제가 왜 이 사례를 선택했냐면 저는 사실은 앨리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담 윤리가 너무 엄격해져서 제가 싣고 싶은 사례를 공개적으로 실을 수 없어요. 내담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개된 사례를 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생각에 초점을 맞춘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선택했어요. 글로리아라는 어떤 여성을 이 앨리스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상담하고 이제 그것을 실어놓은 내용인데요.
이 사람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뭐냐면 증상은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달려듭니까? 적극적으로는 안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가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뭐 적극적으로 달려들든가 아니면 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든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글로리아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오히려 자기가 굉장히 가볍고 멍청한 여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러나? 그런데 그 사람의 이제 증상인 거죠, 이게. 근데 이런 증상 이면에 숨겨 있는 글로리아의 생각들이 매우 극단적으로 전개됩니다. 그 생각들만 제가 한번 여기다 요약을 해봤어요. 어떻게 느끼냐면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나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월하다. 그래서 나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 근데 여러분 나보다 우월하다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이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보다는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한테 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데 나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증폭돼요. 그래서 나는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렇게 괜찮은 좋은 사람이 있지만 기회를 잃어버린다, 놓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끔찍하다. 나한테는 기회가 없을 텐데 끔찍하다. 그러니 나한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증폭된 생각은 매력이 없는 사람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매력이 없으니까 난 저 사람을 원하지만 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항상 그럴 거야. 난 매력이 없어. 이 생각에 도장을 꽝 찍어요.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을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정서는 어떻겠어요? 이쯤 되면 매우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그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좋지 않은 부분을 생각하면 난 정말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한다. 나는 그와 헤어질 거다. 우리는 관계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실수를 1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1도 안 하고 조심하고 애쓰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매력은 사실은 약간 무장해제가 되고 그 사람의 색깔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의 매력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스스로 묶어놓고 절대 남이 발견할 수 없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상담 과정을 통해서 글로리아는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 이 상담자가 글로리아한테 얘기하는 그 핵심은 너 자신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너 자신이 되면 된다. 그럼 너의 매력이 발산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리아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매력 없이 볼 거라는 것을 사실로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생각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뭐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은 그런 공상이겠죠, 당연히. 자, 오늘의 이제 저도 시간을 꽤 많이 썼는데요. 금방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지를 제가 고심해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조건하를 벗어난 생각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조건하를 벗어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혹은 핵심적인 생각은 조건화된 생각입니다. 조건화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조건, 특히 내 삶의 초반기의 삶의 조건으로 만들어진 생각들이에요. 이를테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이요. 사람들은 나를 개무시할 거야. 이런 거요. 근데 그런 거는 조건화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가 하는 주된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일정한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저 조건화를 벗어나려는 어떤 노력과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상담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성모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직관, 다치지 않은 생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직관까지는 못 가겠지만 우리도 나름 직관적인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는 직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을 믿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끝을 가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을 시작해서 좀 괴로울 수도 있고 이런 생각 하게 되죠. 혹시 그 생각의 끝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을 시작해서 어느 지점에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까 글로리아가 생각의 쳇바퀴를 계속 돌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멈추지 말고 한번 그 생각의 끝을 가봐라. 그럼 뭐가 나타나나? 근데 어떤 내담자는 그게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자기가 혹시 두려운 것을 만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면 절대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인 생각인데요. 무슨 우리가 만나는 예술가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제가 교재에도 약간 써놨지만 우리에게도 저런 창조적인 생각이 있어요. 상담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가진 창조적인 생각이 발현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에너지가 쓸데없는데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막고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데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요돼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훨씬 더 많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제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지 않는 상상. 말이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즉각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생각에 한번 머물러 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슨 뜻이냐면 상상을 아주 많이 할 때 우리 안에 아주 풍요로운 뭔가 마음의 어떤 지대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버리면 그 길을 놓친다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풍성한 못 만난 지대를 한번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머지 마무리 이야기는 우리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심리학에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는지 또 이제 선생님 전공하시는 심리 상담 부분에서 생각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
또 그 생각을 전환시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한테 그 유익한 생각을, 어떤 생각이 우리한테 유익한 생각인지를 아주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질문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곧 종합 토론으로 이어지니까는 예, 쉬지 않고 그냥 이어서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